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응원단 200명이 남한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은 각도기로 재어진 30도, 박수는 정확히 10번으로 통제되었습니다. 3주간의 훈련으로 완벽한 인형이 된 그들 중 한 무용수는 남한에서 본 진짜 웃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귀환을 이틀 앞둔 그날 밤,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1월 초, 평양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국립예술단 연습실은 난방이 제대로 안 돼서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매일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춤을 췄습니다. 28살 무용수로 5년째 근무하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조선무용 집단 군무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팔을 들고 돌고 뛰고 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손끝 하나, 발끝 하나까지 완벽해야 했으니까요. 무용수로 산다는 건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습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지도원이 들어왔습니다. 당장 집합. 평소와 다른 긴장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일렬로 섰습니다. 지도원이 서류 뭉치를 들고 말했습니다. 동무들, 큰 영광이 우리 예술단에 찾아왔소. 남조선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우리 공화국 응원단이 파견될 것이오. 연습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평창? 남쪽?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에서 남쪽 땅을 밟는다는 건 6.25 이후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헤어진 이후 한 번도 자유롭게 오가지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선발된 동무들은 조국의 얼굴이 되는 거요. 세계가 동무들을 볼 것이요. 지도원이 명단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리명희. 주위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보위부원 2명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보위부라는 건 우리로 치면 정보기관 같은 곳입니다. 북에서는 이런 큰일이 있으면 보위부가 먼저 와서 신원을 조사합니다. 우리 집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그들은 제가 들어서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리명의 동무 앉으시오. 저는 긴장한 채 앉았습니다. 이번 평창행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오. 동무는 조국의 얼굴이오. 온 세계가 텔레비전으로 동무를 볼 것이고 동무의 한마디, 한 번의 웃음이 모두 우리 공화국을 대표하는 거란 말이오. 그 말을 들으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보위부원들은 2시간 넘게 우리 가족을 조사했습니다. 아버지의 당 경력은 어떤지, 오빠는 군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친척 중에 문제 있는 사람은 없는지, 심지어 할아버지 댁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일제시대에 친일은 안 했는지까지 물었습니다. 특히 가족들 조심하시오. 리명의 동무가 남쪽에 있는 동안 동문의 가족은 모두 책임이 있는 거요. 혹시라도 명의 동무가 이상한 짓을 하면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 명의는 절대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보위부원들이 떠나고 나서야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명희야,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니? 우리 딸이 조국을 대표하는 거란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어머니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시절 어머니들은 그랬습니다. 자식 하나 잘 키워서 나라에 바치는 게 최고의 자부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영광보다 부담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손잡고 산책하던 그 강변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어머니가 해주시던 송편과 옥수수 수제비 맛이 떠올랐습니다. 평온했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3주간의 특별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양 체육촌에 응원단으로 선발된 200명이 모였습니다. 무용수, 가수, 학생들.
모두 북한에서 가장 아름답고 충성스럽다고 선발된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는 첫날부터 알았습니다. 이건 공연 연습이 아니라 전쟁 준비구나. 지도원이 말했습니다. 동무들, 남쪽에 가면 동무들의 모든 행동이 녹화될 것이요. 세계 언론이 동무들을 찍을 것이고 그 사진과 영상이 온 세계로 퍼질 것이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소. 교육 내용은 구체적이고 섬뜩했습니다. 웃을 때는 입꼬리를 정확히 30도 올리시오. 너무 적으면 무표정으로 보이고 너무 많으면 불순하게 보이오. 지도원이 각도기를 들고 우리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웃음까지 각도로 재다니. 박수는 정확히 10번. 리듬은 이렇게.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짝. 우리는 수백 번 연습했습니다. 손의 높이, 박수 소리 크기, 심지어 손가락 사이 간격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군대보다 더 심했습니다. 6.25 때 참전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답할 말도 정해졌습니다. 남한 사람이 말 걸면 이렇게만 대답하시오. 우리는 위대한 조국의 영광을 위해 왔습니다. 음식을 권하면 이렇게 말하시오. 우리는 조국 음식이 제일 좋습니다. 절대 다른 말은 하지 마시오. 셋째 날 한 동료가 실수를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무심코 말했습니다. 남쪽 음식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그냥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신고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 동료는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그 동료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넷째 날부터는 상호 감시 시스템이 본격화됐습니다. 4명씩 한 방을 쓰는데 매일 저녁 서로를 평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 불순한 말을 했는지, 누가 규칙을 어겼는지 보고하시오. 친구도 동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감시자였고 모두가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실전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짜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지도원들이 남한 사람 역할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는 정해진 대답만 했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대표하여 왔습니다. 웃을 때는 30도, 박수는 10번, 대답은 멘트만. 2주째 되던 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웃고 있는데 웃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눈은 웃지 않고 입만 웃고 있었습니다. 인형 같았습니다. 제가 인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용인가? 이게 예술인가? 저는 평생 춤을 사랑했습니다. 춤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춤이 아니었습니다. 기계였습니다. 3주가 지나고 마침내 출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월 7일. 우리는 완벽한 인형들이 되어 남쪽으로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남쪽은 정말 우리가 배운 대로 지옥일까? 아니면 뭔가 다를까? 2월 7일 새벽 평양공항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응원단 200명과 감시원 50명, 총 250명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감시원이 응원단의 4분의 1이나 되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이번 여행이 어떤 성격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좌석 배치는 철저했습니다. 창가 자리는 모두 감시원이 차지했습니다. 응원단은 가운데의 자리에만 앉을 수 있었습니다. 밖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앞자리 감시원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중국 상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도시가 온통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밝았습니다. 북에서는 평양 중심부에만 불이 들어오는데 저 아래 중국 도시는 끝이 안 보일 만큼 불빛 천지였습니다. 건물마다, 거리마다 모두 밝았습니다. 뭘 보시오? 감시원이 돌아와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많은 불빛이, 저렇게 밝은 세상이 존재한다니. 2시간 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트랩을 내려가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70년 만에 북한 사람들이 남한 땅을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클 수가 있나요? 북에서 본 어떤 건물보다 컸습니다. 천장이 너무 높아서 하늘인 줄 알았습니다. 유리창이 엄청나게 커서 밖이 훤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웃고 떠들고 전화하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무도 감시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줄을 맞춰 걷지 않았습니다. 각자 가고 싶은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달랐습니다. 이열로 줄을 맞춰 걸었습니다. 지시 없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둘씩 짝지어 갔습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감시하는 겁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평창으로 가는 길, 저는 몰래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였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북에서는 차가 귀한데 여기는 차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밤인데도 가로등이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휴게소가 보였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밤에도 가게가 열려 있다니.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녁 8시만 되면 모든 게 문을 닫는데 제 옆에 앉은 동료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명의 동무, 저게 정말 우리와 같은 민족이 사는 곳일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신고당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핏줄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6.25 이후 80년 가까이 갈라져 살았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는 걸까?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평창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시는 여전했습니다. 복도마다 감시원이 서 있었고 방마다 감시원이 배치되었습니다. 우리는 새장 속 새였습니다. 남쪽 땅을 밟았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2월 10일 드디어 경기장에 갈 날이었습니다. 강릉 아이스하키 경기장. 우리는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빨간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모든 게 똑같아야 했습니다. 옷에 주름 하나, 머리카락 한 올까지. 버스를 타고 경기장으로 가는 길, 사람들이 우리를 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우리는 연습한 대로 웃었습니다. 30도 각도로 눈까지 함께 웃으며. 하지만 제 마음은 웃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지정된 자리로 갔습니다. 남한 사람들 사이에 북한 응원단이 앉았습니다.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70년 동안 총부리를 겨누고 살던 사람들이 같은 경기장에 앉아 있다니. 그런데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를 보고 웃었습니다. 진짜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한 아주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지? 고생했어. 그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준비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영광을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힘들었을 텐데 얼마나 떨렸어? 우리도 처음엔 낯설지?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교육받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응원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웃고 울고 환호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아이는 응원 도구를 흔들며 뛰어올랐습니다. 우리는 달랐습니다. 정해진 구호만 외쳤습니다. 정해진 박수만 쳤습니다. 10번, 정확히 10번. 웃을 때도 30도 각도를 지켰습니다. 로봇 같았습니다. 경기 중간 휴식 시간, 한 꼬마 아이가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누나 예뻐요. 그 아이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왔대. 멀리서 왔으니까 인사해. 아이가 씩씩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순수한 인사를 받았을까? 북에서는 모든 인사가 형식적이었습니다. 수령님 만세, 당의 영광, 이런 인사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인사는 진짜였습니다. 경기가 끝나갈 무렵 옆 좌석의 남한 청년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함께 응원하니까 신기하네요. 통일되면 자주 만나겠죠? 통일.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북에서는 통일을 자주 말합니다. 조국 통일, 남조선 해방, 미제 축출. 하지만 진짜 통일을 바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진심으로 통일을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경기장을 나올 때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지시받은 웃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웃음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진짜 박수, 진짜 웃음, 진짜 응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돌아가면 안 되겠다. 여기 남아야겠다. 2월 11일 저녁 남북 공식 만찬이 열렸습니다. 평창 올림픽 선수촌에 마련된 화려한 만찬장이었습니다. 응원단 중 30명이 선발되어 참석했고 저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감시원들도 함께였습니다. 만찬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눈이 부셨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테이블에는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습니다. 북에서는 명절에도 보기 힘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생선, 고기, 과일, 디저트. 온갖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음식보다 놀라운 건 분위기였습니다. 남한 관계자들이 자연스럽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평창이 좀 춥죠? 괜찮으세요? 그냥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정치적인 말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의 대화였습니다. 한 남한 관계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무용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평양예술단은 정말 수준이 높다고 들었어요. 저도 영상으로 본 적 있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북한 예술을 인정해주다니. 언젠가 남한에서도 공연해주시면 좋겠어요. 통일되면 자주 볼 수 있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누군가 제 춤을, 제 예술을 인정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전도구가 아니라 예술가로 대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남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긴장 많이 하셨죠? 처음 남한에 오시는 거니까 낯설고 어색하실 것 같아요. 저는 준비된 대답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너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조금 긴장했습니다. 정해진 멘트가 아닌 제 진심을 말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남한 사람에게 진심을 말한 게. 하지만 여러분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만찬 중간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나는 함경도 출신이야. 6.25 때 내려왔지. 고향이 어디신가? 저는 평양입니다. 평양이라. 우리 고향 갈 수 있는 날이 올까?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분단은 북한 사람들만의 아픔이 아니구나. 남한에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6.25 때 헤어진 가족을,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만찬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주변을 유심히 봤습니다. 비상구 위치, 경비원 동선, 카메라 위치. 내일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2월 12일 오전 8시, 우리는 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룸메이트 셋은 금방 잠들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송편, 아버지의 따뜻한 손, 오빠네 웃음. 제가 탈출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될까? 북에서는 한 사람이 탈출하면 가족 전체가 책임집니다. 3대가 정치범 수용소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 때문에 부모님이, 오빠가 고통받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돌아가면 저는 평생 로봇처럼 살아야 합니다. 진짜 웃음, 진짜 자유, 진짜 예술,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북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제 아이도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아이도 30도 각도로 웃음을 배우고 10번 박수를 연습하고 정해진 멘트만 말해야 합니다. 제 아이도 선전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새벽 3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머니. 불효녀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2월 12일 새벽 귀환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니, 사실 잠을 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정신은 깨어 있었습니다. 일정은 정확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조식, 8시 출발. 그리고 저에게 남은 시간은 4시간뿐이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은 더 짧았습니다. 감시원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은 단 몇 분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짐을 정리했습니다. 가져갈 것과 버릴 것을 나눴습니다. 옷, 화장품, 공연 소품, 모두 의미 없었습니다. 북으로 돌아가면 쓸 물건들이었으니까요. 단 하나, 부모님 사진만 품에 넣었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어머니가 몰래 넣어주신 사진이었습니다. 명희야, 이거 가져가. 외로울 때 보렴. 어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6.25 때에 피난 가시던 분들도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모든 걸 버리고 가족 사진 하나만 품에 안고 떠나던 그 아픔이 이런 거였을까요? 룸메이트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 누군가는 알고 있을까? 제가 탈출할 거라는 걸? 혹시 눈치챈 사람이 있을까? 만약 안다면 신고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줄까? 6시 기상방송이 나왔습니다. 동무들 일어나시오. 오늘은 조국으로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준비하시오. 모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티내면 안 됩니다. 세수를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떠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진정하라, 리명희.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 7시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조식 시간. 밥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니, 먹는 척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7시 5분, 7시 10분, 7시 15분, 7시 20분. 화장실 가는 시간입니다. 교육 때 배운 대로 식사 중간에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시간이 7시 20분에서 30분 사이였습니다. 그 10분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감시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다녀오시오. 출발 준비해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어나서 식당 문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들릴 만큼 뛰었습니다. 쿵쾅쿵쾅.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진정하라. 아직 아니다. 조금만 더. 화장실은 왼쪽입니다. 하지만 비상계단은 오른쪽입니다. 몇 걸음 더 걷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무도 안 보는 순간 저는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명의 동무. 감시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발각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그것도 의심받습니다. 저는 뛰지 않았습니다. 뛰면 더 의심받습니다. 그냥 빠르게 걸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지만 재빨리. 리명의 동무. 어디 가시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비상계단 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열리는 순간 뒤돌아봤습니다. 감시원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감시원들도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비상계단을 내려갔습니다. 5층에서 4층으로, 4층에서 3층으로 발소리가 계단에 울렸습니다. 제 발소리인지 쫓아오는 사람의 발소리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명이, 당장 멈춰. 감시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러 명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끝입니다. 3층, 2층. 숨이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되나? 가족들은? 부모님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층 비상구 문이 보였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2월의 아침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호텔 주차장이었습니다. 멀리 도로가 보였고 경찰차가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뛰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경찰관들이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저는 북한 사람입니다. 탈북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 순간 뒤에서 북한 감시원들이 뛰쳐나왔습니다. 리명이, 당장 돌아와. 가장 앞에 선 감시원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저와 감시원들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았다. 살았구나. 감시원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리명의 동무, 가족 생각은 안 하시오? 부모님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 오빠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3대가 수용소로 갈 거요. 그래도 좋소? 사실이었습니다. 북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한 사람의 죄로 가족 전체가 처벌받습니다. 제 선택이 가족을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시원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인형이 아니라 사람으로, 도구가 아니라 예술가로 살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이렇게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시원들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막았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더 많은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한 젊은 경찰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괜찮을 겁니다. 경찰차가 저를 데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뒤를 돌아보니 감시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숙소 창문에서 다른 응원단원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 부러움, 두려움, 안타까움이 뒤섞인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숙소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전 8시 북한 응원단은 예정대로 평창을 출발했습니다. 버스가 인천공항으로 향했고 비행기는 북으로 날아갔습니다. 인원 점검표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며칠 뒤 북한 매체는 응원단의 귀환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평창에서 조국의 위상을 떨친 응원단, 영광스럽게 귀환. 사진 속줄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평창에는 돌아가지 않은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창문에 철창이 없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남한 말을 배웠습니다. 동무가 아니라 친구, 수령님이 아니라 대통령님. 같은 말 같은데 다 달랐습니다. 처음엔 헷갈렸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서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마트에 갔을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쌀, 라면, 과일, 고기. 이렇게 많은 물건이 한 곳에 있다니. 그리고 아무나 살 수 있다니. 북에서는 배급을 받아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하면 돈을 벌 수 있고 그 돈으로 원하는 걸 살 수 있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밤 11시 편의점에 갔을 때도 놀랐습니다. 24시간 영업이 진짜였습니다. 지금은 무용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은 무용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칩니다. 진짜 춤을, 진짜 예술을 가르칩니다. 각도를 재지 않습니다. 웃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춤추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춤출 때 저는 행복합니다. 이게 진짜 무용이구나. 선전이 아니라 표현, 강요가 아니라 자유. 제가 평생 꿈꿔온 게 이거였구나. 하지만 명절이 되면 복잡합니다. 설날, 추석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고향에 갑니다. 하지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북쪽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명절 아침, 북쪽을 향해 절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딸은 잘 살고 있어요. 불효녀지만 여기서 사람답게 살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납니다. 그리워서, 미안해서.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혹시 수용소로 가신 건 아닐까? 오빠는? 인터넷으로 북한 뉴스를 찾아봅니다. 하지만 제 가족 소식은 없습니다. 모르는 게 더 괴롭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고향에 갈 수 있을까요? 부모님 묘소에 절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두고 와야 했고,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30초의 선택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부디 이 자유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밤에도 밝은 불빛, 자유로운 말, 진짜 웃음. 이 모든 게 얼마나 귀한지 기억해주세요. 그것이 돌아가지 못한 우리들의 소원입니다. 평창에서 제가 선택한 건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자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어서, 웃을 수 있어서, 춤출 수 있어서. 그것이 제가 얻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